네, Deep Generative Models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리캡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데이터들의 확률 분포인 px를 이제 얻어볼 건데요. 지난번 강의를 요약해 보면은 먼저 우리가 얻으려고 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체인 룰로 통해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제 예로 들자면 이제 각 확률 변수 이거 하나하나들은 각 픽셀 값, 요 픽셀 값들이고, 이제 이 데이터가 흑백이니까 이 확률 변수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복잡한 조건부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먼저 이렇게 체인을 통해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외계 변수 파라미터가 너무 많으니까 조건부 독립 일부 변수들 간의 조건부 독립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베이즈 넷을 조건부 독립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종속성을 없애가지고 파라미터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베이즈 넷을 모델링을 했었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것을 뉴럴넷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파라미터 수를 좀 더 적게 하면, 이 처음에 체인룰보다는 적게 하면서 더 표현력이 강력해지도록 이제 뉴럴 모델로 대체를 하는 방식으로 지난 시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모델을 파라미터라이즈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체인룰을 통해서 조건부 확률을 곱으로 나타냈었는데, 이 체인룰은 이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래서 px1, x2, x3 이걸 x4, 얘를 이제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보면 px1, px2, x1 이렇게 쭉쭉쭉 갈 건데, 뭐 얘를 이제 px4로 먼저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x4, x3 이렇게 해도 별로 이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 단지 순서를 바꿀 뿐인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할 건데, 저희는 이 순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x1, x2, x1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 x2는 x1에 의존을 하고, x3는 x1과 x2에 의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는 걸로 이제 가정을 할 건데요.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면은, 탑 레프트 픽셀부터 이제 바텀 라이트 픽셀까지 이제 앞에 픽셀들이 값이 조건으로 주어지면 다음 픽셀 값을 예측하는 형태로 이런 순서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레스터 스캔 모델링이라고 한다는데, 뭐 그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부 확률을 저희가 했던 대로 저번 시간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뉴럴 모델 하기 전에 이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나타나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걸 다시 써본 겁니다. 그냥 다시 써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CPT는 이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테이블이고, 제가 예전에 처음 강의에서 배웠던 이런 테이블을 통해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이게 CPT인데, 그래서 이 CPT는 이렇게 우리 조건부 확률 체인룰을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항은 이제 조건부가 없는 그냥 베르노이 분포였죠. 그래서 이 알파 1이 이제 그 베르노이 분포가 파라미터가 될 것이고,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조건부 확률이 나오니까 이걸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함수로 이제 표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p 로짓으로 나타낸 거고,
예시를 좀 살펴보면은 이 앞에 항 같은 경우에는 x2가 1일 때 조건부가 이제 x1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함수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x1에 파라미터 하나를 곱하고 또 파라미터 하나를 더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선형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고, 그래서 그 첨자를 보면은 x2니까 이 알파2 x2에 해당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이제 알파2 파라미터가 이제 알파2고 알파2에 해당하는 거의 첫 번째 0번째 첫 번째 파라미터가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3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내고요. x1과 x2를 통해서 x3에 관련된 조건부 확률을 선형 변화를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 xi들로 자기 자신의 xi 플러스 전에 xi들로 i 플러스 1을 이제 리그레이션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이렇게 전에 xi들로 자기 자신의 xi 플러스 1을 리그레이션 하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이름이 그냥 FBSBN이라고 Fully Visible Sigmoid Belief Network라고 그냥 FBSBN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델을 이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이런 그림을 나타낼 수 있고, 이제 보시면 x2는 x1에 의존하고 x3는 x1과 2에 의존하고 x4는 x1, 2, 3에 의존하는 이런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수식으로 쓰면 앞에 거랑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xi 햇은 우리가 이제 엠리스트를 예시로 들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확률값 또는 이제 익측값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값이라고 하면 이제 파라미터가 되겠죠. 베르니 분포의 파라미터 중 하나인 확률값, 그러니까 즉 파라미터가 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전 픽셀들 값이 주어졌을 때 다음 픽셀이 1일 예측, 얘는 베르누이 분포의 파라미터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전 픽셀들이 상태가 좋아졌을 때 다음 픽셀 값이 1일 확률, 즉 예측값 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한 게 이제 이 부분인데, 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x가 i보다 작은 것들의 모든 x가 i보다 작은 모든 x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나타낸 것 뿐이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선형 변환으로 이제 저희가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선형 변환도 그냥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파라미터 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 파라미터 개수는 이제 알파가 이제 파라미터니까 알파의 개수가 같겠죠. 그래서 i가 1일 때는 이제 i가 1일 때는 여기 부분이 x가 i가 1일 때는 이제 알파 1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게 이때는 파라미터 수가 총 1개고, i가 2일 때는 x1 1 선형 변환해서 나타내야 되니까 2개고, i가 3일 때는 x1과 x2를 선형 변환해가지고 나타내니까 3개가 돼가지고 총 쭉쭉쭉
하면 이제 여기 4개, 5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 해가지고 끝까지 가면은 이게 총 2분의 n제곱이니까 오더 오브 n제곱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FBSBN으로 샘플링을 하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FBSBN을 학습을 시키고 샘플링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막 뭔가 의미 있는 이 실루엣 데이터라는데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처럼 샘플링이 되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복잡한 종속성을 표현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샘플링 결과가 이렇게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얻었는데, 여기서 맨 처음 이제 저희가 제너리프 모델링을 통해서 확률 분포를 모델링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을 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샘플링이나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을 통해 제너레이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전체 확률 분포를 알았으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이 확률 분포에 얼마나 속히는지를 알 수 있는 density estimation, 이런 generation, density estimation, classification을 할 수 있다고 저번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으로 확률 모델을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제너리프 모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density estim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x1, x2, x3 해가지고 x784 이 경우에 이제 픽셀 값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게 이제 주어졌다고 보면 이제 뭐 1, 0, 1, 1, 0, 1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이 x 햇을 얻으면은 이 데이터가 이 확률 분포에 얼마나 속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값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 i가 1일 때는 pxi 1만 구하면 되니까 조건부가 없이, 그러면은 일단 이걸 구하는 방법은, 얘가 이제 저희는 이제 베르누이 분포니까 베르누이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면은 뭐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x1 햇을 얻고, 그 다음에 이 얻은 것을 통해서 x1이 이거 저희가 샘플링 값일 때 x2를 얻고, x2 햇을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구해가지고 모든 그 확률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곱해주면은 체인룰에 의해서 이들을 다 곱해주게 되면 density estimation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샘플링은 이제 여기에 이런 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먼저 똑같이 이제 x1 같은 경우에는 베르누이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x1이 주었을 때 x2를 샘플링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쭉 통해 가지고 x1부터 x700까지 모두 샘플링을 하면은 이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했던 대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나아가서 뉴럴 모델을 도입할 건데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1층인 MLP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즉
HI라는 이제 히든 레이어를 두고 i보다 적은 이제 인풋 값의 그 조건부가 이제 i보다 작은 것들이 조건부로 들어갔으니까 이것에다가 비선형 너니니어 트랜스포머에서 거친 것을 HI라 하고 이제 HI를 또 선형 변화를 해서 한 값을 이제 그 확률 값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그냥 이 부분 이걸 얻는데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 선형 변환만 했는데 그냥 비선형 변환만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i마다 이 i마다 이제 a가 다르고 이제 i가 커짐에 따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므로 a도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이제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쉐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x가 1의 경우에는 그냥 여기 열이 하나만 있었으면 되는데 x1, x2 같은 경우에는 a가 이제 이만큼 이제 x2 햇을 구할 때 들어간 이제 연산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x3 햇을 계산할 때 들어간 연산을 보면은 x1, x2가 인풋으로 들어갈 거니까 총 열이 2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이제 이 a의 크기가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x2, x3에 해당하는 a가 다 다르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가 커지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쉐어링이란 거를 합니다. w라는 걸 하나를 둘 건데 여기다가 이제 총 i가 n까지 있다고 치면 n의 이제 열을 갖고 D는 이제 임의의 그 히든 레이어의 차원이겠죠.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풋 x 그 조건부의 개수에 따라서 이 행을 선택을 한 겁니다. x1, x2, x3 햇을 계산하기 위해서 x1, x2가 필요하다 치면은 예를 들면 뭐 이 두 개만 이용하는 거고 여기다 x3가 들어가면은 x4 햇을 계산하기 위해 x1, x2, x3면은 이 열의 3개를 이용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W 하나만 가지고 이 오토 리그레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가 이제 총 ND개의 원소 파라미터를 갖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가 훨씬 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이제 오토 인코더랑 되게 유사점이 있습니다. 오토 인코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인풋과 똑같은 형태의 아웃풋을 출력하도록 학습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제 인풋에 내재된 특별한 특징을 추출하는 인코더를 만드는 게 이제 오토 인코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인풋을 이제 MLP를 통해서 저차원으로 다른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는 인코더가 있고, 인코더를 다시 입력으로 넣어서 똑같은 인풋의 차원으로 만들어주는 디코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어쨌든 똑같은 입력과 똑같은 출력을 만들도록 학습을 시키는 게 오토 인코더인데, 이 오토 인코더와 오토 리그레시브가 이제 비슷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정의한 이제 x1, x2, x3 이 순서대로 가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저희가 x1, x2, x3를 집어넣어서 x4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어터 인코더와는 비슷하게 뭐 자기 자신을 이제 출력을 하는데 어, 한 칸씩 밀린 이제 시프티드 된 인풋을 출력하는 형태의 어토 인코더라고 볼 수도 있고, 어토 인코더 같은 경우는 그 히든 레이어에 모든 인풋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미래의 것들, 그 x3를 계산할 때 x4가 쓰이지는 않죠. 그래서 오토 인코더에서 일부의 웨이트들을 마스킹한 버전이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렉처 3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 회귀 모델 RNN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이후에는 현대 자기 회귀 모델들 중 웨이브넷과 픽셀 CN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NN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로 과거의 정보를 요약한 은닉 상태를 이용해서 시퀀스 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어,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서 긴 시퀀스 데이터도 효율적으로 학습과 예측을 할 수 있고, 모델의 파라미터 수는 입력 시퀀스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RNN은 이제 출력, 은닉층, 그 다음에 입력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닉상 서머리 업데이트 룰에서는 은닉 상태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그리고 프리딕션에서는 출력이 은닉 상태로부터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서머리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는 초기 은닉 상태가 어떻게 초기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NN은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신경망인데요. 어, 그 RNN 중 캐릭터 RNN을 통해서 예측률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어, 그림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개념의 이해를, 네, 도우려고 합니다. 네, 그림에서와 같이 각 문자를 원한 인코딩으로 변환해서 네트워크에 입력이 되게 되고요. 오토 리그레시브 은닉 상태 업데이트를 통해서 현재 입력과 이전 은닉 상태를 사용해서 은닉 상태 H1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밑에 있는 식이 이 H1이 계산되는, 네, 자세한 식이고요. 그다음에 은닉 상태 H1을 사용해서 출력 O1을 계산한 후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네,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RNN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RNN은 먼저 임의 길이의 시퀀스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적용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NN은 시퀀스 데이터의 길이에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고, 이는 텍스트, 음성,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계산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를 계산할 수 있는 유연한 RNN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RNN이 매우 유연하고 강력한 모델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점으로는 순서 필요성이 있는데요. RNN은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는 병렬 처리가 어려운 구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 우도 평가가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우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매우 느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긴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차적 생성인데요. 자기 회귀 모델의 특성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생성해야 하는데, 이는 실시간 생성 작업에서 병목 현상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RNN은 사라지는 그레이디언트, 베니싱 그레이디언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exploding gradient, 폭발하는 그레이디언트 문제로 인해서 학습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의 자기 회귀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모델들 중에서 이번 강의에서는 픽셀 R에는 CNN 그리고 웨이브넷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웨이브넷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원시 오디오를 처리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데요. 인과적 합성곱과 팽창 합성곱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긴 시간 범위의 정보를 캡처하고 자연스러운 오디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델의 어, 스파스한 연결과 파라미터 공유는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 및 예측 과정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CNN과 함께 이 합성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와 같이 CNN 구조를 보시면 여러 합성곱층과 풀링층이 쌓여 있고 점차적으로 특징 맵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채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합성곱은 이미지 분류와 같은 작업에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입력 데이터가 공간적으로 이동하더라도 특징을 추출하는 데 영향을 받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웨이브넷은 이 합성곱을 사용해서 입력 데이터를 모두 파라미터로 매핑하고 동일한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모든 샘플을 생성합니다. 이는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길이의 시퀀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과적 합성곱에 대해서 따로 더 설명을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 순서를 보존하면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법입니다. 일반 1D 합성곱과는 달리 미래 데이터를 마스킹해서 현재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또는 과거의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과적 합성곱을 설명드렸으니 이번에는 팽창 합성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팽창 합성곱은 합성곱의 필터 요소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서 더 넓은 범위의 입력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데요. 이때 팽창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필터의 간격도 증가하게 됩니다. 필터 크기를 늘리지 않고도 수용 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팽창 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스케일의 정보를 동시에 캡처할 수도 있게 합니다. 두 번째 그림과 같이 팽창 합성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레이어에 인접한 데이터 포인트와만 연결되기 때문에 수용 영역이 좁아져서 먼 과거의 데이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자기회귀 모델은 픽셀 CNN입니다.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로서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해 주어진 픽셀 주변의 문맥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픽셀을 예측하게 됩니다. 마스크드 합성곱을 통해 미래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예측 순서를 유지하도록 하기도 하고 RGB 이미지의 경우에는 색상 순서에 대한 추가 마스킹을 적용해 각 채널별로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을 통해서 특정 합성곱 필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델은 픽셀 단위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취약점인 적대적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대적 예제는 입력 데이터에 소량의 노이즈를 추가해 머신러닝 모델을 속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제를 잘 감지하는 모델일수록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적대적 예제를 탐지하고 방어하는 방법으로 픽셀 디펜드라는 생성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깨끗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생성 모델을 훈련시키게 하고 이때 앞서 배웠던 픽셀 CNN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깨끗한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의 새로운 입력 데이터의 확률을 계산하게 되면 적대적 예제로 계산하게 되면 했을 때와는 적대적 예제는 낮은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적대적 예제를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의 그래프를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된 적대적 예제와 깨끗한 이미지의 확률 분포를 비교해 봤을 때 픽셀 디펜드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